철학책을 뭐 읽든지 철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일에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일단 뭔가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을 표현해봐야 되는 그 표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읽고 네. 표현까지. 네.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방식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그냥 휘발돼 버리고 사실 그냥 잡아먹히고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과연 내가 한 건가 도움이 된 건가 잘 알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뭔가를 표현해보는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 네. 퍼블리 같은데 글을 쓰든지, 네, 네. 뭐 독서 토론을 하든지. 네, 지금도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참여자분들이 가끔씩 해주시는 말이 이런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연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독서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점차 조금씩 는 게 본인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뭐 프레젠테이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남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표현해볼 기회가 없죠.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죠. 진짜. 프레젠테이션도 네. 소수만 하는 사실 네. 행위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순히 저 혼자 그냥 막 공부하고 어디다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럴 때보다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공부도 되고 기억에도 많이 남고 활용도도 높아지는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도 그동안 많이 받아왔거든요. 예, 단순히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랑 내가 내 언어로 바꾸고 근데 내 언어로 단순히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언어로만 순전히 바꾸면 그거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유아론적이고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거쳐보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게 저는 핵심일 거라고 봐요. 제가 다른 분들이 쓴 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읽어볼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 그냥 사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독자를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어렵게 썼다든지 어렵게 썼다거나 아니면 논리가... 재미없다거나 네,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되죠. 게. 네.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게 본인의 생각만 썼다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야 거기서부터 좀 더 생산적인 게 생겨난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접점이 만들어질 때. 표현하는 게 첫 단계지만 그냥 또 이 표현이 전달이 되고 설득이 되고 누군가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장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를테면 재밌다든지 아니면 좀 감동적이라든지 그건 또 다음 단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호감이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스퍼스 예. 오늘 다 좋은데 또 뭐가 좋냐면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한 철학자를 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책으로 접하니까. 근데 야스 아저씨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저는 추천해 주신 이런 언급해 주신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볼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철학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해석이거든요. 단순히 옛날에 철학자들은 왜 철학 활동을 했을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철학 활동을 한 거다. 단순히 그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말할 것이었으면 혼자 생각하고 말았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했으니까 남은 거잖아요, 역사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탈인간적이고 탈관계적인 영원한 진리 같은 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라고 흔히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역사의 처음부터 철학이라는 활동은 너무나도 인간관계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사람 생각은. 재밌다. 근데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한병철 님이 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현대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이다. 병리적인 증상이라는 게 있을 때, 결국에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병이라는 건 행복을 막잖아요. 특히 정신의 병은 행복을 막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이 현대적인 정신적 병들이 왜 생겨날까를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병리학적인 설명은 어떤 병이 있다는 거는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혹은 하여간 뭔가 외부에서 침입이 있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적인 마음의 병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자기 안에서 긍정성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안에서 어떤 스스로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는 그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되게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신 게 좋아요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이 비슷한 계열의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그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자유주의라는 거는 정말 좋고 자유가 인간 삶에서 증대되어 왔고 아주 좋은 측면이 많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만큼 그 자유라는 절대적인 법칙, 규칙, 그리고 자유의 이면에는 사실 자본이라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거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굴러간다는. 그러니까 돈에는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꾸면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거는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의미에서의 마이너스지 어떤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의 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돈은 본질적으로 제 코인 계좌가 마이너스. 그것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부정성이 없다는 거. 이 사회를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원리들 중에서는 근데 물론 있어요, 사실. 전 세계 지금 뭐 하마스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선진 사회나 하여간 안전한 사회라고 흔히 평가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냥 다른 데로 외주화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부정성 같은 거는 아주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나라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그냥 외주화를 시켜놔서 부정성을 거기서 다 해소를 해버리고 이 사회 안에서는 긍정성만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 긍정의 과잉 때문에 생겨나는 시스템의 마비.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을 품는다는 거는 부정성을 전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대표적으로 그걸 그 사람의 핵심 주장으로 삼았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렇게 커피가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커피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뭐 여기에 커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정성의 관념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커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부정성을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부정성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긍정 과잉의 사회 시스템은 생각을 틀어막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맨날 TV 틀면은 어떻게 건강할까만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자꾸만 부정성으로부터 달아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뭐 몸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않고, 근데 꼭 이런 종류의 아주 폭력적이고 힘든 그런 부정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 거 자체도 다 부정성인 건데, 너무 갈라져 있다, 이 사회가 갈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부정성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이 거대한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방향성은 일단 들어보자라는 식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 그거를 들었을 때 불쾌하더라도 혹은 뭐 불안하거나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습관 혹은 마음의 힘 같은 걸 더 길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악플이라는 게 당연히 달리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뭐 깊이를 더 쌓아라, 이런 거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깊이 더 쌓아야죠. 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고. 네. 하이데거가 댓글 달았나 봐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꿀 빨면서 뭐 말이 많네, 이런 식의 말도 달리는데, 일단 뭐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내가 인풋만큼 최대한 아웃풋을 동등한 그 양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수익이 된다, 그런 의식은 갖고 있는데, 아웃풋을 정해놓고 인풋은 유동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웃풋은 일주일에 영상 제가 요즘 한 1.5개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약되어 있는 책들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뭐 글을 예를 들면 A4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 하면은 그 절대적인 양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채울지는 저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인풋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질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인풋을 어떨 때는 근데 바쁘다 보면 조금 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아예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신과 한 약속이 있으면 그거를 하고 지키려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자기에 대한 통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루틴화 시키는 거죠? 네네 루틴화 시키는 거고 아예 계약을 해버리는 것도 저한테는 방법인 거죠. 예, 저도 그거 출판 계약을 아예 해버리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네. 계약하잖아요. 네네. 그럼 막 내가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3일 밤새고 막. 네네. 맞아. 일단 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은. 네.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혹은 하루에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해야 되는 양을 정해서 그걸 일단 채운다. 네네. 루틴화 시키는 거. 네. 그리고 계약을 해버린다. 네. 네. 그러면 인풋 같은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너무 좋은 방식 같아요. 네. 거의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책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유튜브로 철학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네네. 저도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는 한계가 많긴 하고, 물론 유튜브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적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책이면은 책은 저는 되게 좋은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책을 쓴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읽어가지고. 근데 영상은 훨씬 더 그런 대화의 측면이 되게 약해지는 매체인 것 같고. 왜냐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니까, 영상이라는 거는. 근데 책은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멈추고 싶은 부분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게 내 입장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대화하는 상대랑은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뭐라고 다시 설명해봐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야, 독서의 의미까지 지금 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단어의 나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책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일을 해도 다양한 경험들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결국에 내 것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제의 경험이 금방 휘발이 돼서 점차 정체되는 느낌이 요즘 드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우린 늘 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이제 본인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답은 우리 아까 전에 일 얘기할 때 나온 것 같긴 한데 표현 해봐라. 근데 춘코님 다시 한번. 제가 아까도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 시선을 신경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남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 개인의 의식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콘텐츠를 보면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생각하는 게 정말로 너의 생각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되게 있는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뿌리 깊게 남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이고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본인 자신을 의식하기도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할 줄 알고 그 발달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잃는다는 건 곧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좀 현대식 자기계발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김맹하 구독자님이 아니 내가 즐겨보는 채널 두 분인데 크크크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리오님이라고 또 제 오랜 구독자분이신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케이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대요.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휴가를 가도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알긴 아세요. 개인의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현타도 오고 뭐 육체적 피로 복합적인 감정까지 겹치면 이제 너무 힘들 때가 있다. 이런 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롱런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할까? 아니면 이걸 뭘 바꿔야 될까? 내면적 원인부터 찾고 싶다. 이게 결핍인가 싶기도 하고 뭐 궁금하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뭘까를 스스로 생각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심리학, 심리치료, 임상심리학 그런 데서도 인지주의 치료 방식이 있듯이 아니면 꼭 인지주의 치료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신분석학 같은 거 보면 환자랑 의사랑 대화하면서 당신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겪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런 대화의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유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인간의 의식이 가진 어떤 언어적인 끝없는 그 흐름이 인간의 의식 속에는 존재한다는 거 그런 특성에서 오는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의식에 있어서 정체되고 맴도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원인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원인을 알아낸다는 거고 그걸 내가 안다는 거는 이미 언어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 보니까 언어를 알게 된다는 거는 그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표현을 해낸다는 거고 그 표현이라는 게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게 의식 속에서 막혀있었던 답답했던 점이 풀려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라든지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풀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 치유의 길이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속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갖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책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슷한 류의 사람으로서 이건 못 바꿉니다. 이 성향은 아마 40, 50이 먹어도 이 성향을 갖고 저도 지금 휴가를 못 가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이거는 못 바꾸니까 근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의외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운동.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6일은 해요, 운동을. 그 운동을 하게 되면서 너무 좋아졌다. 네, 지금 뭐 체력이 남아 돌죠, 사실. 오소리의 나들이 둘 다 영상을 다 챙겨봐 주신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춘코님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좀 현명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외모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긍정성이랑 부정성의 비율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트로 구독자님 첫 번째부터 여쭤볼게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시작을 모르겠다. 뭐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도서관에 가서 제목이 끌리는 책을 읽어보는 거. 네, 그거에 일단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애초에 그렇게 커리큘럼에 담을 수 있게 탄생한 그런 학문이 아니고 커리큘럼에 의존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짜놓은 틀에 의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본인 개인 흥미 위주로 뭔가를 읽어보고 그럼 그거를 읽어봤을 때는 뭔가 또 다른 지점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도서관에 가요? 그런데 제목이 끌리는 혹은 뭐 북 디자인이 끌리는 책이 있어. 그 골라. 그러면 뭐 하이데거가 쓴 책이더라도 그 안에 다른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실리지 않습니까? 함께? 네. 그러면 보다가 뭐 A라는 철학자가 있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잠깐 나와. 여러분 자체가 흥미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그때에서 또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좋은 독서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권을 시작으로 막 밑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책이 열리게 되는 그런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책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학 비평집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도 다양한 예시와 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철학책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도송이 같은 철학책의 독서도 일단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준코님의 하신 조언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질문이었는데 철학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냐? 다 답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답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답이 어떤 해답은 아니고 대답인 거죠. 그렇죠. 저는 뭐든지 다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모든 거에 대답할 수 있다?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